됩니다. 유튜브 제목을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방송인데요. 십자가 켜고 좌회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회전은 절대 안 합니다. 십자가 켜고 좌회전. 제목을 한반도 분단 과정과 통일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의외로 우리 분단 과정, 그러니까 해방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분단 과정이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는 좀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1시간 강의 속에서는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요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통일 문제 그와 연관해서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분단 과정을 한번 반추해 볼 때 역사의 입장에서 통일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현재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다단한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 이렇게 캐치하고 또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역사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좀 넓은 어떤 구상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한반도 이제 분단 과정을 좀 살펴보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해방 3년의 그 공간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탁 통치 문제입니다. 이 탁치 문제를 두고 흔히 말하는 찬탁과 반탁으로 갈리기도 하고, 그것이 또 좌우익을 나누는 분계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탁치안이 어떻게 제기가 되었는가, 또 그 탁치안에 한반도 탁치안에 그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좀 분단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탁치 문제는 말을 하자면은 적시 독립이 아닌 것, 이거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적시 독립이 아니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성립되었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를 그야말로 임시정부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이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임시적인 정부이지요. 그래서 이제 망명정부와는 다릅니다. 망명정부는 그야말로 그 주권이 그대로 살아 있고 전쟁이나 또 혹은 내전, 침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영토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해외로 망명을 해서 통치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망명정부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렇지 못했죠. 대한제국을 끝으로 해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자면은 법통이 끊어진 셈이죠. 그러한 바탕에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의 한 결과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한성정부도 있었고 노령정부도 있었는데 그 정부들이 이제 통합을 해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임시정부를 그야말로 임시적인 정부, 그야말로 한 체제와 한 체제를 연결하는 어떤 과도기의 정부로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야말로 임시적인 정부로서 인정을 받았다면, 연합국들로부터 말이죠, 특히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마 즉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갔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40년대부터는 중층에 있었죠. 중경의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서 승인을 못 받습니다. 미국으로부터. 41년경이죠. 41년 12월경에 12월 며칠인가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진주만 공습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이제 전쟁에 본격적으로 직접 개입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전후의 부상들을 서서히 이제 동시에 가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아시아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제 중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해서 주중 미국 대사에게 그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2년경의 초에 주중 미국 대사가 중경 임정 요인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경 임정 요인들은 우리 임시정부가 풍찬 노숙하면서 지금까지 그 법통을 이어왔다. 그래서 우리를 임시정부로 인정해야 한다. 또 해달라. 또 대일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또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런 적극 요청을 합니다. 이런 쭉 상황들을 이제 주중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를 하게 되죠. 워싱턴에서의 이제 결론은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두세 가지 이유를 들게 되었는데 하지 않는 이유, 임시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즉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그야말로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서, 즉 말하자면 국내외의 민족해방운동을 통할하는 그런 기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역사적 사실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중경 임정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3.1운동 이후에 그 결과물로서 상해 임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곧바로 20년대 초반에 들어가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중경 임정의 성격을 상해 임정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큰 하나의 역사적 시각일 수 있는데, 처음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는 좌우합작 정부였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파 세력도 있었지만 이동희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희가 국무총리까지 하죠. 그래서 좌우합작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곧 20년대 초반으로 들어가서 분열되게 됩니다. 상해 임정이 이제 분열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역색도 있고 또 이념적인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 이념적인 부분에 더해서 또 한편으로는 독립투쟁 방략에 대한 차이들도 있었어요. 크게는 외교 독립론이라는 측면과 또 한편으로 무장투쟁론, 이 사이의 어떤 갈등들이 결국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이동희 같은 사회주의자도 곧 21년인가에 상해 임정을 탈퇴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좌우연합 전선으로 출발했던 상해 임정이 곧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열 상태를 지향하기 위해서 1923년이죠 아마 국민대표대회가 소집됩니다. 이 국민대표대회에서도 결국은 이 두 개의 문제가 흔히 말해서 창조파와 개조파, 창조파는 상해 임정을 없애고 새로운 독립운동, 국내의 독립운동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창조하자. 그래서 창조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김구 같은 이제 임정 고수파들이 있었죠. 이 임정 고수파와 창조파를 중간에서 이제 좀 매개했던 개조파가 있습니다. 개조파는 상해 임정을 고쳐서 쓰자, 개혁해서 쓰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세 개의 분파 입장들이 결국은 20년대 초반에 그 국민대표 대회를 통해서도 결국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상해 임정은 처음 출발할 때 국내외 민족해방운동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 셈이죠. 그 이후에 30년대에 들어가서도 20년대 후반에도 그러한 좌우통합운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든지 이런 형태,
그 이제 대당 운동이었는데 정부 형태로 하니까 분파주의도 생기고 이념의 갈등도 있고 이래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큰 당을 만들어서 대당을 만들어서 다시 기존의 민족해방 또 독립운동 단체들 해산을 하고 큰 대당 중심으로 모이자라는 이런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도 한편으로는 좌우연합전선 운동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결국은 그 운동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는 좌우연합전선으로 그런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서 흔히 말하는 신간회가 1927년인가요?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신간회도 이제 31년인가에 다시 해소되게 되죠. 신간회가 왜 해소되게 되었느냐? 이것도 좀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또 입장에 따라서 그 해소 원인들도 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 좌익에 의해서 해소된 것은 분명합니다. 좌익은 이제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1925년에 만들어졌던 조선공산당이 4차당, 5차당까지 가면서 해소가 된 와해된 상태에서 재건운동을 펼쳐야 됐습니다. 다시 조선공산당을 재건해야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앞에 1차당부터의 25년에 만들어진 공산당에 쭉 몇 개월은 못 가서 와해된 이유들이 결국은 지식인 분파 중심으로 당이 형성되어서 그렇다,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뿌리박은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코민테른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방을 펼칩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포를 구축하고 풀뿌리를 구축해서 거기에 노동자 농민의 대중의 뿌리박은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30년대로 들어가서 때마침 19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자 농민 운동도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동자 농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간회라는 그런 합법단체로서의 그런 좌우연합전선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국내에서 형성되었던 좌우연합전선도 와해되었습니다. 30년대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30년대에도 이제 다시 좌우연합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년경에 소위 말하는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되죠. 김원봉을 비롯한 세력, 좌익 세력과 그다음에 김규식의 우익 세력이 합쳐서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선민족혁명당에도 이제 임정고수파, 김구를 비롯한 임정고수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원칙이 기존에 있는 단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체는 다 해산을 하고 개인 자격으로 입당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임정고수파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임정고수파들은 참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부분적인 좌우통합전선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3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40년대에 들어가서 42년에 이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중경임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중경임정도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0년대라고 하면 그래도 웬만한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황을 읽을 수 있는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의 전황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제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인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고 해방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하라는 거죠. 누가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에도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으면 이거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좌우통합운동을 좌익의 입장에서나 우익의 입장에서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42년에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이 중경임정에 참여를 해서 소위 말해서 임정 안에서 야당의 역할, 임시의정원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죠. 그 야당 당수가 어떻게 보면 김원봉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44년경이 되면은 이들이 이제 내각으로도 들어갑니다. 정부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대로 가면 중경 임정도 어느 정도 좌우연합 전선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연안의 김두봉이라든지 조선의용군 세력이라든지 조선독립동맹이라든지 연안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은 아직까지 결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42년에 미국이 중경 임정의 현황을 알아본 겁니다. 알아보니 미국 본토에서는 워싱턴에서는 이 중경 임정을 임시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유로서 그 이유를 조선민족 해방운동이 임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있지 못하더라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 말은 만약에 미국이 중경 임정을 임시정부로서 인정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세력들이 또 다른 임시정부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유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경 임정을 임시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중경 임정을 임시정부로서 인정한다는 말은 이제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서 조선은 즉시 독립을 하게 된다는 그런 코스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지역도 똑같이 우리는 왜 독립을 안 시켜주냐,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만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이 결국은 탁치 문제와 연관이 되는 셈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민지 체제의 일반적인 방침으로서 신탁 통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만을 특히 예외로 해서 독립의 코스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두 번째 입장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적인 정부로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길은 미국이 원래 구상하고 있던 탁치의 길만 남게 되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43년에 우리 이제 전시회담 중에 한국 문제가 조금씩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처음 언급되는 게 카이로 회담이었어요. 43년 11월이었죠. 11월에 이제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그다음에 중국의 장개석 이렇게 만나서 카이로에서 이제 전후 물론 대일전에 대한 현황들도 역할 분담도 이야기를 하면서 전후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선 문제가 잠깐 언급됩니다. 이때 언급된 결론이 문서에 남아 있기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일정한 시기를 거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자주 독립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문구가 일정한 시기를 거쳐서 자주 독립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독립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래서 이 일정한 시기를 거쳐가 영어로는 in due course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죠. 원래 이제 회담을 준비할 때, 미국의 실무자들이 했던 문구는 이 문구가 아니었어요. 아니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루즈벨트가 쓱 보더니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면은 at the proper moment 적당한 시기에로 고쳤어요. 이렇게 해서 카이로 회담장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을 쓱 또 처칠이 in due course 이렇게 고쳤다고 합니다. 점점 모호해진 거죠, 용어가. 그래서 이 in due course라는 말은 적당한 시기적인 어떤 한계를 두기도 하고 또 절차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표현에 의하면 결국은 조선은 독립을 하기는 하는데 즉시 독립은 아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탁 통치의 내용이었죠.
이게 카이로 회담에서 언급에 답니다. 다고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테헤란 회담이 또 열리게 돼요. 뭐 우리가 이제 카이로 회담 방금 보면은 중요한 한 나라가 빠졌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면은 소련 아닙니까? 스탈린이 빠졌어요. 근데 원래 미국은 미영중소 네 나라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반대를 합니다. 소련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장개석 정부가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소련의 입장에서는 마오의 어떤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록 장개석 정부가 이빨 빠른 호랑이처럼 되었지만 향후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동아시아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거죠. 전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을 항상 열강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미국이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결국 반대합니다. 중국의 장개석이 참여하는 중국이 오면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따로 회담을 열었어요. 그래서 테헤란에서는 중국이 빠지고 장개석이 빠지고 미국, 영국,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모여서 거의 같은 의지를 가지고 회담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한국 문제도 또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조선은 한 3, 40년간 신탁 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담록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스탈린의 대답이 아닙니다. 한국은 즉시 독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로 테헤란 회담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전시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 문제가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게 그 다음에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은 45년 2월에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미영중소가 다 참여를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이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그럽니다. 조금 줄었어요. 탁치 기간이. 조선은 한 20, 30년간 탁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탈린이 테헤란 회담에서는 2년 전에 테헤란 회담에서는 한국은 즉시 독립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 뒤로 물렀습니다. 스탈린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루즈벨트가 한 20, 30년간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간이 짧으면 좋겠습니다. 짧을수록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 흔히 말하는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5년간 신탁 통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 세 회담에서 한국 문제가 언급된 게 이게 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조선의 위치는 연합국 사이에서 이야기된 것은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정도까지가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선은 8.15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도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문서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남긴 것도 없이 소위 말해서 열강들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서 신탁 통치를 조선은 하자라는 정도의 구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선은 8.15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죠. 지금 쭉 전시회담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국은 그러면 왜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는가라는 이런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인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그 전에도 익히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병기고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고 2차 세계대전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초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열강들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여러 열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열강들 위에 있는 초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래서 미국의 생각은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신세계 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 거냐. 라는 생각이 그런 이제 구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초패권적인 질서를 어떻게 전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위한 크게 보면 두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게 됐어요. 분석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적어도 경제적인 원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장되었던 이런 어떤 열강들 간의 강대국들의 이런 폐쇄적인 무역 블록들, 이런 무역 블록들 간의 충돌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원인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이런 이야기죠. 뭐 쉽게 우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서 설명을 해보면 한국 조선이 이렇게 있고 일본이 조선을 1910년에 강제로 식민지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게 되죠. 만주사변이 터지게 된 것은 결국은 1930년, 29년, 30년 이 점의 세계 대공황입니다. 그죠? 세계 대공황을 통해서 세계 대공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제국주의가 왜 식민지를 구가하는가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본주의의 축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팔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값싼 원료를 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게 자본 축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본국에서는 노동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임금도 함부로 못 올리고 또 근로조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식민지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무제한의 착취들이 가능한 것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본의 윤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다 국내에서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윤율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한계 지어진 이런 것들을 다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자본 축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손쉬운 메커니즘이 식민지를 구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로 했는데 뭡니까 세계 대공황을 돌파하는 또 다른 일본은 그 당시에 선발 자본주의국에 비해서는 후발 자본주의국이었죠. 그죠? 소위 말해서 일본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뒤쫓아가는 캐치업 해나가는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이런 나라가 이런 공황을 돌파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은 더 많은 식민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킨 게 1931년입니다. 그죠? 1931년에 만주로 확대해 갑니다. 식민지 영역을. 그러다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 좀 더 전선을 더 확대해 갑니다. 식민지 영역을 더 넓혀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영국도 있고, 영국은 물론 여기에는 M블록들이 형성되어 있죠. 이 구제국주의 질서는 흔히 말해서 다른 열강이 여기에 숟가락 못 올립니다. 그죠? 여기는 구제국주의 질서라는 거, 식민지라는 거는 그 식민 모국이 식민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폐쇄적인 무역 블록들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영역들이 만주로, 그 다음에 중국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중국 지역에는 다시 이미 버티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있습니다. 그죠? 영국이 있고 파운드 블록이 있고 프랑스의 프랑 블록이 있고 이렇게 미국도의 달러 블록들이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폐쇄적인 무역 블록들이 충돌한 것,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원인이다라고 미국은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느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폐쇄적인 무역 블록들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 폐쇄적인 무역 블록들을 해체한다는 말은 자유무역 질서를 만드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은 그러한 세계를 만들려고 했죠. 오늘날에도 자유시장 경제가 좋으냐, 보호무역주의가 좋으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초패권 국가로 성장한 입장에서는 자본과 상품과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자유시장 경제가 자신들의 이런 2차 세계대전 중에 구축해놨던 패권적인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무역 블록들을 해체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해나갑니다. 그 1차적인 조치가 뭐 상징적인 조치가 1944년에 있었던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그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자본의 뭡니까? 자본 스톡이 붕괴되고 뭐 공장, 흔히 말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공장이 붕괴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연구에 의하면은 자본 스톡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더 성장을 했어요. 전시 경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질서를 어떻게 맹행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역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레튼 우즈 협정이 맺어집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전에 다른 이제 소위 말해서 중세에서 소위 말해서 봉건 체제에서 봉건사에서 근대로 이행하게 될 때 핵심적인 게 근본위제도를 하는 것이죠. 서구도 다 그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위제다라는 게 금태환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태환 지폐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금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불안지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한 상태를 다시 이제 복구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신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되어야 되는데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으로 바꿔주는 돈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달러는 금으로 바꿔주는 금으로 태환이 가능한 달러였어요. 물론 미국 국내에서는 태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국제 무역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두고 각국은 근본위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없이 세계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돌아갈 여유도 안 되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매개해서 환율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역을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네들이 가져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태환을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고정환율 제도를 취한 거. 이게 브레튼 우즈 협정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이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관, 소위 말하는 IMF라든지 IBRD 같은지 이런 어떤 국제 기구들을 동시에 만들어 가죠. 그리고 그러한 상층으로서 유엔을 만듭니다.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기본 구상들을 만들어 갑니다. 또 하나, 그러면 미국의 어떤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이런 초패권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자유무역 체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요소가 신탁통치였어요.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은 이 시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세력균형 정책, 원로주의에 또 그것의 변형 형태인 세력균형책 이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세력 영향권들을 본격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패전국의 식민지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들이 즉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원했던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 자유무역 질서에 순응적으로 이들이 편입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조선 문제만 놓고 보죠. 놓고 보면 미국은 한편으로는 소련이 자신의 경쟁 상대이기도 했지만 신탁 통치안을 원래 구상했던 루즈벨트의 생각에 의하면은 소련은 아직까지 자신의 경제력 또 군사력의 범위 안에서 제어 가능한 국가 정도로 생각한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소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쟁 상대,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초패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데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국가는 역시 영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 이거 미국으로 봐서는 결코 허용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영 제국이 결국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식민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식민지를 해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그런 상태의 식민지 체제,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되는 것 이런 거 미국으로서는 용납하지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전과 같은 그런 구제국주의 지배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는 조건들이 또 하나 생기게 됐는 게 그게 1917년 러시아에서의 혁명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블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적극적인 소위 말해서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여운형을 비롯해서 아시다시피 그 지원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도. 물론 소련이 이 사회주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의 사회주의화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런데 원래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은 아주 발전한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생산력이 사회화된 이런 수준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이행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레닌이 제국주의론으로 그걸 답했습니다. 그죠?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구가하면서 자신들의 이런 어떤 자본주의 내부의 본국 내부의 모순들을 식민지로 결국은 전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뽑아올리는 식민지 초과 이윤들이 결국은 자본주의 본국 내에 제국주의 본국 내에 노자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계량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이 식민지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식민지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식민지가 끊어진 이런 제국주의는 본국 내부에서 결국은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모순이 폭발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인 과제는 오히려 식민지를 끊어내는 것,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으로 도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1차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던 거죠. 그래서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회주의 블록이 1917년 이후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이런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구제국주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고 미국이 또 그러한 논리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즉시 독립시키면 되겠는데 그거는 과연 미국의 이해에 합당한 일인가라는 거죠. 자, 아까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소련은 이랬어요. 테헤란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조선의 신탁 통치를 이야기하니까 조선은 즉시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 또 얄타 회담에서는 20, 30년간 신탁 통치를 할까요? 라고 하니까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신탁 통치라는 것은 결국 만약에 우리로 치면 만약에 미영중소의 열강들의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럼 탁치국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미영중소 4개국이 탁치국이 될 겁니다. 신생국에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물론 근대 국가가 조세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세금을 걷고 해야 국가 재정도 생기고 그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뭐 경제도 운영해 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신생 국가에서 그 세금 그들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결국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탁치국의 입장들, 소위 말해서 돈이 좀 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적, 경제적인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통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력 수준이 이미 되어 있던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탁치 기간을 통해서 탁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간 동안에 미국식 제도, 미국식 가치를 다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을 들여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식 제도를 배우고 뭐 정치학이 됐든 교육학이 됐든 배우면 그들이 귀국해서 그러한 제도들을 자기가 배운 걸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죠? 그런 제도들을 세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다 돈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그 기간은 그런 인적인 자원까지 포함하면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제도와 가치들이 이식되고 그러한 다음에 정식 국가로 탁치를 벗어나서 정식 국가로 되면 그 국가는 미국을 닮은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미국을 닮은 국가가 미국이 그렸던 세계 질서 안에
되면서 미국이 구상하는 이런 뭔가 신세계 질서,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순응적으로 이렇게 편입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 왜 즉시 독립을 할 수 없느냐? 그러면 소련의 입장에서 왜 즉시 독립을 요구했느냐? 소련의 입장에서는 즉시 독립을 하면 즉시 독립을 만약 조선의 예를 들면 조선은 즉시 독립을 할 경우 소련에게 소위 말해서 유리한 국가, 최선책은 친소적인 국가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적어도 소련에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가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게 왜 그래 조선에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국내에서는 적어도 조선의 국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건강한 우익, 소위 말해서 항일운동했던, 소위 말해서 친일하지 않았던 이런 건강한 우익이 해방 당시에 얼마나 존재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1910년대 우리가 알다시피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그 10년 동안에 일제가 시행한 정제적인 정책은 대표적으로 농업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소위해서 근대적인 소위해서 토지 소유관계 등기제도를 마련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원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20년대는 산미정식 계획이 시행되게 되죠. 산미정식 계획이란 다름 아니라 조선의 쌀을 정상에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 노동자의 쌀값을 낮춰주는 것. 그래서 일본 노동자의 임금을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일본의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원래 식민지를 구가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미정식 계획을 했어요. 그 산미정식 계획을 통해서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일본으로 가져간 쌀 중에는 대부분이 조선의 지주들이 거뒀던 그런 소장료들이 많았죠. 그런 소장료의 이출, 소장미로 거뒀던 그런 쌀의 이출 과정을 통해서 조선의 지주들은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공업정책에서는 1910년대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회사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조선인들이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서 회사를 함부로 못 만들었어요. 회사령의 핵심 내용은 조선 총독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안 해주면 돈이 있다고 해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1910년대에는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허가제에서. 그래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신고를 하면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조선인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자본 규모는 일본 자본보다는 조선에 들어갈 때 일본 자본보다는 적고 열악하게 영세적이기는 했지만 조선인 회사들이 1910년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로 메리아스 공업이라든지 고무신공업 이런 것들이 그때 조선인 회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제가 생각한 것은 총독부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무조건 탄압을 해서 되느냐? 우리가 흔히 배울 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1910년대는 헌병정치라고 무단통치기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3.1운동으로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화정책이 소위 말해서 개량주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수단은 저들 중에 일부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저들 중에 일부를 친일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준 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뭡니까? 조선인 지주 또 소위 말해서 1920년대에 많이 만들어졌던 조선인의 신흥 자본가들, 회사 자본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많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일제와 타협해 나가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1920년대에 많이 만들어졌던 이런 조선인 공업이 바로 그런 길로 소위 말해서 친일 자본으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은 이들이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익 소위 말하는 민족 운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활성화되지만 결국은 1930년대로 지나가고 만주 사변 이후에는 해체되는 소위 말해서 일제 소위 말해서 항일 자본의 일제에 대항하는 자본의 역할보다는 소위 말해서 일제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역할하는 그런 자본으로 성격이 변해갔다는 겁니다. 원래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할 때 소위 말하는 자본가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를 자기 땅으로 만드는 국민국가라는 것을 자기의 주권을 세우고 그 국민 경제를 지배하는 것,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것 그게 근대 국민국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물산정려운동을 했던 소위에서 요즘으로 치면 조선인이 만든 물건을 사주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사주자는 겁니까? 그 자본을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조선인 자본을. 그래서 키워서 어쩌자는 겁니까? 일제자본과 대항하라는 거잖아요. 대항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걸 너가 먹어라는 거예요. 조선 땅을 너가 먹어. 조선인 자본가가 이건 내 땅이야, 내 시장이야라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제 자본을 쫓아내는 거 그게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러한 역할을 한 조선인 자본이 없었다는 거죠. 뭐 백산 안희제 정도, 백산 상해 정도, 속에서 상해 임정에 군자금을 댔던 그런 정도의 한두 자본가, 조선인 자본가 외에는 대부분이 뭐 김성수를 비롯해서 다 친일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친일 부일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좌익들은 그에 비해서 건강한 그런 어떤 변절의 과정들을 물론 그렇게 변절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활동을 국내에서는 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있었지만 친일 부일의 길로 간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자신의 어떤 영역들, 운동 영역들을 지키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해방 당시에 해방이 되고 나서 누가 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친일 부일 세력은 빼고 항일운동 이런 세력들, 일제에 저항했던 이 세력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국가 건설의 주체가 될 사람들의 다수들이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 즉시 독립을 미국은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바꾸어내야 되는 거죠. 그 바꾸어내는 과정이 탁치의 과정이에요. 반대로 소련 입장에서는 즉시 독립을 하면은 적어도 뭐 친소국가가 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소련에 적대지지 않은 국가가 성립될 공산들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입장에서는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즉시 독립을 원하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탁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미국의 가치, 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인식되기 전에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게 소련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 기간이라든지 탁치 문제에 얽힌 이야기들은 단순히 뭐 그 기간이 짧나 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카이로 이 전시회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친탁 독치를 제기하게 되고 또 열강들이 구두 합의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국내 사항들을 다 전해드릴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그 구체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탁치를 할 거냐라는 거. 그거를 위해서 열린 게 소위 말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그죠? 1945년 12월 말경에 모스크바에서 3국 예산들이 모여서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소련 이렇게 3국 예산들이 모여서 전시 중에 구두로 합의했던 그 탁치의 내용들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열리게 됐는데 이 회담에서는 결국은 미국도 자신의 생각들을 내놨고 소련도 자신의 생각을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련안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미국의 생각은 어떤 거였느냐면 미국 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엔에서 파견되는 한 명의 고등박물관을 두고 그다음에 미영중소 탁치국 4개국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선의 탁치 기간 동안에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할합니다.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조선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들이 국내 사정, 물정, 언어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니까 조선인이 그에 대한 자문관 역할, 고문관 역할, 행정관 역할 이런 보조 역할을 하게끔 조선인은 위치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탁치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할 경우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미국 안이었어요.
소련 안의 내용은 뭐냐면은 소련 안의 핵심은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민주적인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 임시정부는 조선인으로 구성된 임시정부예요. 이 임시정부가 직접 탁치기간 동안에 입법, 사법, 행정의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탁치국은 뭘 하느냐? 미영중소 내국 탁치국은 이 임시정부가 잘하나 못하나 도와주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후견하기도 하고 후견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탁치제도를 한편으로 다른 말로 하면 탁치, 신탁 통치하고 후견하고 상당히 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후견이 좌익 쪽에서는 후견이란 말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조선인으로 구성된 이 임시정부와 입법, 사법, 행정의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잘하나 못하나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감독하기도 하고 후견하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안에 의하면 이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38선으로 지금 뺐는데 하여튼 그 소군정과 미군정의 대표로 구성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조선에 있는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탁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뒤에는 정식 정부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련 안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소련 안의 내용의 핵심은 선 임시정부 수립 후 탁치예요. 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그 임시정부가 수립된 조선인으로 구성된 그 임시정부가 탁치국 4개국과 협의를 해서 탁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소련 안의 특징은 임시정부 수립이 방점에 있는 겁니다. 탁치 자체보다는. 이 두 개의 안이 제출되었는데 결국은 소련 안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결정은 모스크바 3국 예상회담에서 만들어진 이 모스크바 결정은 향후에는 조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연합국이 합의한 최고의 결정입니다. 이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탁치 문제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와중에 이런 탁치 문제, 근데 이 조선은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모스크바 3상회의에 조선 대표는 초청받지 못합니다. 해방이 될 때 8.15 해방 당시에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독립운동 또 민족해방운동을 해왔지만 결국은 패전국 일본의 한 식민지에 불과한 게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민족 감정으로서는 또 참 신탁 통치 자체가 자치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우리 민족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해방 당시에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탁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 모스크바 3상회담에는 그래서 조선인이 업적으로도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신을 통해서 그 소식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제일 먼저 국내에 소개된 게 1945년 12월 27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동아일보 오보 사건입니다. 그죠?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신문들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동아일보는 헤드라인이 미국은 적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 이렇게 헤드라인이 뽑혔어요. 내부에 찾아보면 그 신문 기사 그대로 있습니다. 뭐 지금 쭉 전시회담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랬고 소련은 적시 독립을 주장한 겁니다. 테헤란 회담에서.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보도가. 그렇게 되고 또 동아일보에 이제 그건 헤드라인이고 그 밑에 이제 쭉 기사의 내용을 보면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을 잘 설명을 못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스크바 결정의 핵심 내용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쑥 빠지고 다 탁치를 한다더라. 우리는 적시 독립이 안 된다더라.
라는 이런 내용들만 소개가 되게 돼버렸어요. 물론 그러면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오보를 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게는 뭔가 AP통신이나 UP 그 통신을 미국 통신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했는데 당시에 다른 신문에도 그런 오보 기사가 났습니다. 나서 그게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오보 사건은 이후에 한반도 이후에 찬반탁 전국에 아주 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국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전해지고 나서 흔히 말하는 찬반탁 구도가 쭉 형성되게 되었죠. 이 찬반탁 의미를 찬탁이 뭐고 반탁이 뭐냐 이것이 가지는 당시의 정치적 의미가 뭐냐 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시대의 큰 아젠다는 민족 대 반민족이었어요. 민족 세력 대 반민족 세력. 조선에서 반민족이라면 민족을 배반한 세력. 그 다음에 민족 세력이라는 그 민족주의라는 뜻이 아니라 민족의 독립운동과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세력. 그런 의미의 민족이죠. 이런 세력, 이 두 개의 아젠다 속에서 압도적으로 이거죠. 그죠? 이러한 세력들. 그래서 건준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좌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우파 세력이 많아, 국내의 경우입니다. 국내의 경우 우파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빠뜨렸기는 한데 1923년경이 되면 이미 소위 말하는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친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친일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아직까지 위기감을 느꼈던 비타협적 우익, 그런 타협적 우익 말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우익들, 이런 우익들과 좌익이 연합을 해서 만든 게 아까 말한 신관회입니다. 그런데 신관회가 해소가 되면서 그런 비타협적 우익이 설 공간들이 사실 많이 없어져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그러한 어떤 좌파에 의한 신간의 해소론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입장에서 비판하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 공간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방 공간에서 국내에서 국외 말고 국내 세력 중에서 이런 비타협적 우익 민족주의 건강한 우익 흔히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조선인 자본가가 곧 민족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지탱하고 성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들이 건강한 우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인 자본가라고 해서 곧 민족 자본가는 아니게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조선인 자본가, 민족 자본가의 길보다는 소위에서 매판 자본가의 길로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우익이 국내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들이 소위 말해서 찬탁의 찬탁의 입장을 보이기도, 저면서 모스크바 결정의 지지라고 사실은 말을 고쳐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근데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일단 이렇게 쓰죠. 이들은 반탁의 입장을 서게 된 셈입니다. 그죠? 근데 찬탁은 소위 말해서 즉시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고, 즉시 독립을 부정하는 것은 매국이고, 즉시 독립을 부정하는 것은 매국이 되고,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애국이 되고, 이런 논리가 형성되게 됐죠. 그래서 이 세력이 이렇게 돼버리고 이 세력이 이렇게 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온 게 찬반탁 논쟁의 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세력이 찬탁과 반탁의 진영에 있었느냐? 크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방 공간에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46년경이 되면 이들이 분할을 해서 여기서 중도 좌파도 생기게 되고
중도 좌파도 생기게 되고 좌파 뭐 극좌파라고 하죠. 뭐 이렇게 되고 우파에서는 여기서 분화해서 중도 우파가 생기게 되고 극우파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뭐 극좌파의 대표적인 그룹이 조선공산당 박헌영 그룹이고 중도 좌파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웅영, 인민당 이런 정도가 될 테고 중도 우파 정도 되는 사람이 안재홍, 김규식 이런 정도가 되겠죠. 여기 극우파가 흔히 말해서 이승만 그다음에 김성수를 비롯한 한민당 그다음에 불행하지만 김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정도였는데 이 결과적으로 좀 여기 개선 이쪽은 다 모스크바 결정에 의해서 조선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열이었습니다. 이쪽이 반탁이었죠. 뭐 이런 지형들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46년 조금 더 시간이 있나요? 몇입니까? 46년 3월에 이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모스크바 결정의 핵심 내용은 소련안이었고 이 미소 공동위원회의 핵심 내용은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자기 임무입니다. 조선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은 아까 모스크바 결정에 의하면은 조선에 있는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과 이 미소공의 대표가 협의를 해서 만들게 돼요.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해방공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은 뭐 복잡하게 하냐, 선거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에는 선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자, 정치사회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6년 3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그러면은 조선의 해방과 동시에 그동안 억눌렸던 정치적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정치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저 어떤 단체들을 소위 말해서 협의 대상으로 할 것이 이거를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38선 이남지역, 소련은 소련대로 38선 이남지역, 이북지역에 각각의 이런 정치사회단체가 대표인 것 같다라고 골라왔습니다. 골라왔는데 그 전에 그게 이제 1차 미소공회가 3월에 열리게 됐는데 이 찬탁반탁 이런 국면들이 막 국내에서 이제 45년 12월 말에 막 벌어지고 그래서 46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죠. 이 국면들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제 닥쳐올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좌우파는 각각 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한다는 말은 세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를 모아가지고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세를 모아서 우리가 큰 세력이고 이 세력이 우리 이 지역을 남한을 또 혹은 38선 이북 지역을 대표합니다라고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우파가 형성한 연합체가 소위 말해서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이라는 겁니다. 줄여서 민주의원이라고 그러고 좌파 연합체가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뭐 전농, 전평 뭐 이런 각종 단체들이 모인 게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겁니다. 민전입니다. 그래서 좌우파는 각각 이런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민주의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주의원은 한편으로는 미군정의 작품이기도 해요. 미군정의 고문관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의원은 우파 진영, 물론 여운형도 20몇 명인가 되는데 그중에 한 서너 사람이 좌파를 넣어놨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여운형도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파만의 단체가 됐어요. 민주의원은. 이 두 세력이 이제 새 대결을 벌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38선 이념 지역에 이런 대표가 이런 단체들이 우리 협의 대상이 돼야 된다. 또 소련은 자신이 또 관할하고 있는 38선 이북 지역에 이렇게 이런 단체가 돼야 된다라고 내놓았어요. 내놓으니까 소련은 38선 이남 지역에 미국이 내놓은 거 보니까 야 너네들은 전부 우파고 20개 한 정도 내놨는데 17개 정도가 다 우파고 3개만 좌파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전평이 60만 회원이라고 그러고 전농이 전국 농민단체요 300만 회원이라는데 왜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파는 또 미국은 야 소련 너네들이 내려온 거는 또 다 폭력단체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시작도 뭡니까? 이 어떤 정당 사회단체를 협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합의를 못 이루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고 결렬되고 맙니다. 그게 46년 5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에는 기승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업 발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래서 원래 이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모스크바 결정 이런 방식의 탁치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된다면 38선 이남 지역만이라도 바로 적시 독립을 하자. 선거를 통해서 적시 독립하자. 이런 이제 단정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업 발언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쪽 계열들,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분단이 되니까 빨리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결렬이 됐는데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당시로서는 개최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국면이지만 서로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1차 미소공의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면 이건 다시 도루묵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결국은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그 다음에 47년 5월에 열리게 됩니다만은 그 사이 약 1년 동안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약 1년 동안에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미군정은 미국대로 작업을 해나가고 국내 세력들은 국내 세력대로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로소 소위 말하는 중간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좌우합작파, 소위 말해서 좌우합작운동, 소위 말하는 이 세력들,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세력들이 좌우합작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중도우파의 대표적인 김규식과 중도좌파의 대표적인 여운형, 이 두 그룹들이 좌우합작운동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좌우합작운동의 경과에 대해서는 아주 그것도 이제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또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랬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분단에 미국은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게 되죠. 묻게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두 입장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이른 시기에 즉 소위 말하는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미국은 단선을 기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서 드는 게 이제 랭던의 정무위원회 안이라는 건데 이 랭던이라는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 당시에 하지의 고문입니다. 정치 고문인데 이 랭던이 10월 말쯤 되는데요. 45년 10월 말쯤에 국무성에 보낸 전문이 있습니다. 정문은 자신이 9월 8일이죠. 인천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청을 만드는 게 그 이후로 와서 쭉 자신들이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10월 말까지 이렇게 정황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까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신탁 통치 이런 거는 그냥 탁상머리 앞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거 안 어울린다. 조선에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안을 생각을 올립니다. 쉽게 절차들이 복잡한데 그 랭던의 정무위원회 안이라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김구가 11월 말에 입국을 하죠. 임정요인들이. 11월 말에 일진이 입국하고 12월 초에 이진이 입국하는데 그 김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런 구상을 합니다. 랭던은 김구가 들어오면 김구로 하여금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라.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협의회가 한국 정부 형태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무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미군정을 승계하고 임시정부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미군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미군정이 지금 38선 이남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이니까 그 기능을 일부 넘겨준다는 거죠. 정무위원회에게. 미군정은 소위 말해서 정무위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고문관을 임명하고 비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문관에 대해서 다른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도 중국 이런 나라들도 파견하게 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정을 승계한 이 정무위원회가 국가 원수 선출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수 선출 권한을 가지면 거기서 국가 원수를 선출하고 정무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 국가 원수가 소위 말해서 정부를 조각해서 정식 정부가 되게끔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도 선거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되도록 한다라는 이런 안이었죠. 그런데 이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이 점, 그 몇 가지 단계 중에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이 점에 소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소련 지역으로까지 이러한 정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련이 동의하지 않으면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이 계획을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랭던의 정무위원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소련이 그런 어떤 미국이 랭던이 생각한 정무위원회안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거는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단독 정부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다. 이런 안이 제출된 게 45년 10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애초에 이러한 단정에 대한 어떤 보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뭐 이런 보고서가 같지만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선택지, 워싱턴에서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받아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조선에 대한 어떤 탁치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볼 때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는 미국은 남한의 단정을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학계의 입장은 크게는 뭐 후자의 입장, 즉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는 미국이 남한 단정을 확정짓지는 않았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뭐 다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그렇게 결렬됐는데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내세웠던 정책이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뒤에 연구자들이 이제 붙인 정책인데 중간파 활용 정책이라는 겁니다. 중간파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중간파를 활용해서 즉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대비해서 만들어난 민주의원을 보니까 이거는 우파만의 조직이니까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이 조직이 38선 이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사회단체라고 내놓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봐도 말을 하자면. 그래서 적어도 중간파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의 세력은 끌어넣어야 38선 이남 지역의 이런 정당 사회단체가 대표자다라고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임시정부를 장악하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정도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중간파 활용 정책에 이승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하지와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를 공산주의자라고까지 이승만은 비판을 하기도 하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쪽 우파 세력들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잡아놓은 물고기입니다. 말을 하자면 만약에 미국이 우파만을 1차 미소공의 때처럼 우파만을 지원한다면 중간파는 좌파 연합 전선을 형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1차 미소공의 때와 똑같은 상황들이 재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파를 이렇게 좌파로부터 분리해내서 미군정의 어떤 입장 속으로 이렇게 넣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거기에 반발해서 그러면 우파가 좌파 연합 전선을 형성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파를 좌파로부터 분리시켜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간파를 활용하는 정책들, 그 최종의 목표는 우파의 강화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알고 보면. 그래서 중간파 활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런 미국의 의도를 좌우합작파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본인들은 또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역이용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막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중간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게 소위 말하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47년 12월에 아마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관선의원과 민선의원 45명씩이 있습니다. 민선의원은 선거를 하는 겁니다. 간접선거이긴 하지만. 그런데 선거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우파들은 돈이 있습니다. 오늘 하더라도 선거는 결국 돈이 상당히 작용을 하죠. 좌파들은 뭐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다. 대중조직이 있어요.
중간파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이 명망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정한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활용할 수, 입장들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그래서 과도 입법 의원이 미국이 창설한 미국의 의도가 많이 관철된 기관이긴 미군정 하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중간파들은 그러한 과도 입법 의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선 의원을 했더니 소면서 직접 뽑은 민선 의원은 역시 뭡니까? 이승만 계열이라든지 한민당 계열들이 많이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간선 의원을 뒀어요. 간선 의원은 미군정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파들을, 중간좌파와 중간우파들을 많이 임명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과도입법 의원들이 뭐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하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47년 5월에 열리게 됐는데 이 역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똑같은 1차 때와 마찬가지의 의제들 어떤 정당 사회단체를 협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결렬되고 맙니다. 결렬되고 마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한 번, 두 번 해봤으니까 이 문제로는 소위 말하는 모스크바 3상의 결정 방식으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유엔으로 옮겨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반대를 하죠. 이 문제는 모스크바 결정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전시회담 중에 그렇게 해서 친탁 통치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모스크바 결정에서 삼국 예상이 합의를 해서 한 결정인데 왜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냐 반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은 유엔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소만해서 소총회 결의도 있고 해서 50선거. 물론 처음에는 유엔 총회의 결의는 전 한국을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의 총선거였죠. 그런데 북쪽 지역의 소련은 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임시위원단 입국을 막습니다. 너 그게 동의한 적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8수 이남 지역에서만 48년 5월 10일 날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그 선거에 의해서 전국회가 만들어져서 전국회 안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아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정부 조각을 한 게 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월 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또 수립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분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결국은 이승만 6.25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6.25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발발했고 이런 내용보다는 그 교훈을 얻는다면 6.25 전쟁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결국은 평가를 할 때 대부분 이런 평가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에서도 결국은 전쟁을 통한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 과정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게 방어 전쟁이면 그걸로서 끝이면 되는데 저기 초산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때는 롤백 전책입니다. 대량 보복 전략으로 미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북진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죠. 결국은 소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또 밀려 내려옵니다. 그죠? 중국 역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중국이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에 수립되지 않습니까? 49년에 수립되는데, 연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러한 중국 대륙의 혁명에 대해서 서방 세계의 반혁명이 곧 일어날 거다. 예상하기로는 세 개의 루트가 있다는 거죠. 베트남 쪽, 인도 차이나 쪽을 통한 전쟁이 있을 테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대만의 직접적인 전쟁이 있을 테고, 또 한 루트는 한반도일 거다라는 이런 어떤 추측들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자, 어쨌거나 중국군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교착 상태가 되고 결국은 휴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차피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위치입니다. 그죠? 뭘 그걸 숙명론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지정학적 위치를 오히려 잘 이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걸 잘못 이용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위치에 처할 수도 있죠. 역사가 그래왔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그랬고 청일 전쟁이 그랬고 를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무력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의 핵심 뭡니까? 통일론은 무력북지 통일론입니다. 아시다시피 무력북지 통일론인데 원조 뭐 이야기는 50년대에 제공됐던 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조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차관과는 달리 갚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뭐 받으면 받을수록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0년대에 받았던 원조는 51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MSA법, 상호안전보장법이라는 법하에서 만들어진 원조인데요. Mutual Security Act라고 해요. 이 원조는 그 앞에 원조 마샬 플랜이라는 원조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앞 시기에 우리도 그 원조를 받았죠. ECA 원조라고. 그는 경제적 성격이 강한, 소말해서 경제적 성격, 닉슨 독트린을 47년에 소말해서 이제 소말해서 냉전이 시작된다고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탕에서 유럽 부흥의 일환으로서 소말해서 무너진 유럽을 다시 재건하는 게,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것은 소에서 물질적인 경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것은 부르주아의 사회 통제 능력에 대한 인민들의 회의, 반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에서 영국의 노동당 정부라든지 좌파 세력이 2차 세계대전에 약진하게 됩니다. 그죠? 처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좌파들의 그러한 어떤 약진들을 봉쇄하기 위해서 취해졌던 게 마샬 플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봉쇄죠.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파급을 막는다라는 취지에서 취해졌던 원조였어요. 근데 한국전쟁이 6.25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냉전이 열전으로 전환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원조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게 MSA법입니다. 이 원조는 훨씬 더 정치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원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원조는 자국의 경제 능력 이상으로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원조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MSA 원조법에서 제일 우리가 받았던 경제 원조가 방위 지원 원조라는 건데 그 원조의 목적이 법안에 그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조를 받으면 대충자금 카운터파트 펀드라는 게 있는데 대충자금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원조를 만약에 미국이 $100를 주면 그 곱하기 환율 해가지고 만약 환율이 $1당 100원이면 곱하기 100원 해서 10,000원을 한국 계정에 딱 적립을 해야 돼요. 한국 화폐로 딱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충자금이라는 겁니다. 이 대충자금 그건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CB, 소위에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 정부와 원조주는 미국이 협의를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장은 원조 주는 사람 입장이 훨씬 더 강하게 관철되죠. 그래서 그 대충자금이 이승만 정권의 한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충자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한 60%가 경제부흥비로 쓰이고 35% 정도가 국방비로 쓰이게 돼요. 이 35% 정도의 원조에 기반한 자금이죠. 이 자금이 한국의 당시 국방비 54년부터 60년까지 전쟁 이후부터입니다. 휴전부터 60년까지의 전체 국방비 비중으로 보면 한국 국방비 재원의 국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60%고 나머지가 다 원조 재원 40%로 메웠다는 겁니다. 6.25 전쟁 뒤에 우리가 섬에서 국군들을 증강해서 우리 총 병력 규모가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됩니다. 그런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물론 이승만은 그것도 모자라서 100만 대군을 이야기를 했죠. 60만 정도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원조 자금, 소위에서 그의 한 4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었던 미국의 원조 자금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재원의 60%도 그중에 한 30% 정도는 다 적자 재원입니다. 소위에서 빚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원조 자금이 없으면 우리 경제 능력으로 50년대에 유지할 수 있는 국방력은 많아봐야 25만 정도입니다. 25만 명 정도예요. 그게 60만으로 미국의 원조 자금이 들어와서 60만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의 군대가 어찌 보면은 자국의 방위 능력에 자국의 경제 능력 이상으로 방위 능력을 방위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자국 방위만은 아닌 군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동아시아의 반공 군대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승만은 원조장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그렇게 늘려놓은 이 마당에 54년경에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소위에서 베트남 프랑스 전쟁. 그게 캄보디아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파병을 할까 파병을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게. 그래서 미국이 됐다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미국은 향후에 당신의 군대가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10년 뒤에 65년에 베트남에 파병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군대는 그러한 어떤 동아시아의 반공 군대라는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50년대에 그러한 어떤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조봉암 진보당 세력은 결국은 그러한 무력 북진 통일론의 국시에 반대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이 아마 뭐 사형을 가져왔던 죽음을 가져왔던 그런 원인이 되었겠죠.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크게 그러한 어떤 반공주의적인 어떤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죠. 물론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뒤에 이루어졌던 것은 오히려 더 훨씬 자주국방이라든지 이런 국방력을 강화하는 반공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런 입장으로 갑니다. 그죠? 7.4 남북 공동성명은 어떻게 보면 남북 내부의 입장들이 일정하게 위기들이 반영된 측면들이 있죠. 어떤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한미 간의 갈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말해 68년의 푸에블로 사건이라든지, 그러면서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지, 그 처리 과정을 두고 한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것이 물론 그걸 통해서 자주국방, 박정희가 자주국방, 또 그렇게 해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그게 1973년 중화공업화 선언을 합니다. 그죠? 뭐 철강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중화공업화가 돼야 자주 화학 이런 화학 공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73 중화공업화 선언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한 자주국방의 내용들이 한미 간의 균열과 갈등 이런 어떤 소산물로서만 나타난 거냐? 그런 의미에서 그 박정희가 민족주의적이냐?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69년에 그런 68년에 푸에블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한미 간의 균열이 있고 나서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닉슨 독트린의 핵심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국방력, 소위에서 해외 오늘날 트럼프가 하듯이 해외 미국 주둔병력을 추진하면서 미국 국방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은 45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니라고 소위 말해서 브레튼 우드 협정이 있었지만 수많은 달러들을 해외에 뿌리고 많이 이렇게 원조 형태를 하던 많이 이렇게 지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경밖에 훨씬 더 달러가 많게 되었어요. 이들이 미국에게 뭡니까? 지금 미국은 금으로 바꿔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바꿔주시오 하면 미국 재정이 뭡니까? 도산이 날 판이었어요. 재정 파탄이 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1년에 닉슨이 뭡니까? 달러는 금태한 정지를 선언합니다. 이제는 달러는 국제무역에서도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는 돈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한 게 71년입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드 협정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에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외 국방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미군 원래 인력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미기교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핵우산은 제공해 줄 테니까 국방 자조는 너네 당사자국의 자조를 해라. 그래서 닉슨 독트린의 내용은 한미 간의 그런 어떤 균열과 갈등이 아니라 한미 간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이런 역할 분담을 다시 재조정한 겁니다. 미국은 큰 대국으로서 소위 말해서 핵우산을 제주해주고 일본은 지역의 종주국 대국으로서 소위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무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국으로서 그 앞에 방공 전초기지로 기지로서 역할하고 있는 한국을 보조하고 원조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포철 자금이나 중화공업에 일본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네. 미국은 1947년에 이미 대일 정책을 전환을 합니다. 그죠? 리버스 코스, 전도된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니까 아직까지 그 강화조약도 체결되기 전에 47년이면 우리가 2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되고 한반도가 분단으로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소위에서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고 냉전이 선언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 시점에 미국은 대일본 정책을 전환합니다. 전환해서 미국은 일본은 더 이상 어제의 적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방공의 맹주로서 위치 지어지는 그런 일본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을 다시 부활시키는 아시아의 방공 맹주로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쭉 취해져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평화법을 폐지하고 오늘날처럼 일본을 무장을 시킬 수는 없죠. 그 무장은 누가 하느냐? 그 앞에 국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그걸 맡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원조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지역 대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박정희가 이케다 수상하고 쿠데타 직후에 하고 나서 이케다 수상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그게 경제안보 협력론입니다. 그죠? 너가 국방 소면서 공산권에 대한 이런 국방을 우리가 많이 담당해 주고 있으니까 너네들 돈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69년에 닉슨 독트린의 내용도 결국은 한미 간의 갈등 균열로서만 보는 측면보다는 한미일 간의 그러한 어떤 역할 조정 이런 것들이 돼가는 오히려 재조정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좀 앞에 빠뜨린 이야기지만 크게 보면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50년대는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이 북측이 훨씬 더 경제 성장 속도, 복구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빠르다가 65년경 소면서 65년 우리 한미 소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소면서 한일 협약이 맺어지는 이 점을 통해서 조금 이제 소면서 한국은 상승세를 타게 되고 북한은 내리막을 타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은 65년에 한미일 국교 정상화가 한일 협정이 맺어지기 전에는 소면서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굳건하지 않았어요. 이승만의 반일주의죠. 평화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데 이승만의 반일주의가 그야말로 민족적인 입장에서 나왔느냐 그런 게 아니고 반공의 어떤 보조 이데올로기에서 반일주의가 있는데 이승만의 반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너네들이 왜 자꾸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의 맹주로서 세우냐 이에 대한 반발입니다. 자신이 6.25 전쟁을 통해서 소면서 공산 세력을 저지한 소면서 아시아의 국부인데 반공의 국부인데 맹주인데 왜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이 훨씬 더 강했던 거지요. 어떤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선부터 이런 문제들도 나오게 되는 어떤 베이스가 됐고 결국은 미국이 원했던 그런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이승만 정권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다가 박정희 쿠데타에 의해서 65년에 그토록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북쪽은 앞에 굳건했던 소련, 중국, 그다음에 북한과의 이런 삼각 동맹 체제가 서서히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56년에 소위 말하는 56년인가요? 7년인가? 소위에서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이제 해외로 6.25 전쟁 복구 자금을 위해서 해외의 순방길에 차관을 얻기 위해서 순방길에 간 사이에 소위에서 소련파와 연안파가 쿠데타를 시도한 겁니다. 그죠?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과정 속 그것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때 김일성은
이러한 사대주의로부터 소련과 중국의 사대주의로부터 사대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체라는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60년, 50년대 말부터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60년대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한 그를 매개로 한 중소 분쟁이 훨씬 더 격화되면서 오히려 그 북쪽 지역의 삼각동맹 체제는 깨져 나가는 그 위에 그런 시점이고 남쪽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굳건해가는 이런 시점. 그러한 부분들이 북쪽과 남쪽의 이런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바꿔놓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라고 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박정희 정권 기간 동안에는 70년대에도 결국은 6.25 7.4 남북 공동성명 이런 것들의 진정성은 물론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뒤에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했던 것은 결국은 6.15 남북 정상회담, 6.15 선언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지죠.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6.15 선언에서 제일 핵심 내용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한 5개 조항이 되는데 첫 번째 조항은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우리 민족끼리 소위해서 자주적 통일을 하자. 뭐 유엔을 통한 무슨 어떤 총선거를 유엔 감시의 총선거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남북을 통한 직접의 어떤 자주적 평화를 하자. 자주적 통일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1항의 내용이고 두 번째 항이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 항은 이런 겁니다. 그죠? 북측에서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하고 남측에서 이야기하는 연합제가 비슷하다라는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남측에서 연합체안은 1국가 1정부 1체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가기 힘드니까 그 과도기 동안에 그걸로 가는 그것을 가는 동안에는 2국가 2정부 2체제를 하자. 그렇지 그 2국가 2정부 2체제 하에서도 서로 비방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남측의 연합체안이거든요. 북한의 연방제안은 1국가 2정부 2체제입니다. 2정부 2체제로 하되 하나의 국가는 군사국가 외교권을 갖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이런 안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러한 연방제와 1국가 1정부 1체제의 1국가 2정부 2체제의 연방제와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연합제안 즉 1국가 1정부 1체제로 가지만 그 과도기 동안에 있는 2국가 2정부 2체제 이 2국가 2정부 2체제하고 2국가 2정부 2체제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1국가 2정부 2체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1국가의 내용, 북한에서 연방제의 1국가의 내용을 조금만 수준을 낮추면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이 2국가 2정부 2체제하고 같지 않느냐. 즉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진 이 국가를 한 국가로 만들기 전에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2국가라고 하더라도 서로 만약에 군사권 이런 것들도 서로 서로 훈련하면 서로 참관해서 보도록 하고 이것이 방어의 훈련용이다. 침략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상호 이해하고 외교 전쟁에서도 외교권은 없지만은 그 외교 전쟁에서도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자. 이런 상호 협력이 되면은 상호 협력이 되면 연방제에서 이야기하는 1국가 아니더라도 2국가 체제 하에서라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북측에서 말하는 연방제를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하면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연합제와 비슷한 공통분모가 있다. 이러한 방향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게 6.15 선언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항에서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남북 이산가족, 인도주의적인 거 이런 거 남북 교류하자, 경제협력하자 4항에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건 강만희 스님 말씀 잘 하시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분단은 요약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빠뜨렸네. 1945년에 38선이 그어집니다. 그죠? 38선이 그어져서 국토 분단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38선은 원래는 미소 간에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본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점에 미국이 그은 내용입니다. 38선을 그어서 38선 이북 지역은 소련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그 이남 지역은 미군이 항복을 받자. 이렇게 해서 소련과 협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선이 되었죠. 그랬던 38선이 그렇지만은 그것이 국토 분단이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48년에 두 개의 남북의 국가가 생기면서 국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동족이라는 의식은 있었는데 6.25 전쟁 거치면서
서로가 적이 되어 버렸어요. 민족이 진짜 분단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꾸로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먼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 서로 적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자. 그러려면 서로 오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 육로 관광을 하고 해서 국토 통일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향후에 그러한 국가 한 국가로 어떤 통일하는 국가 통일까지 이루어가는 그건 조금 더 장기간의 과제로 두자. 그런 역순으로 우리가 분단된 역순으로 아마 통일이 되어가는 게 순리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역사학에서는 뭐 그런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빠뜨린 것도 있고 전달되지 못한 것도 있네요. 뭐 이런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광을 하셔가지고 1시간 45분을 하셨어요. 1시간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질의응답을 조금 줄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1분 이내로 하시고 답변은 2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5분까지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신 교수님, 저는 곽태환 교수입니다. 신 교수님 강의 너무 상세하게 국내적 요소, 인터코리안 남북 관계 측면, 그 다음에 또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아주 잘 정리해 주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서 박수도 보니까 아주 힘차게 나왔습니다. 다만 제 질문은 이 주제가 한반도 분단과 통일이지 않습니까? 이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남북 차원, 둘째는 국제적 차원인데 이제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통일로 가는 길에 한반도 분단은 뭐 우리 선생님께서는 강조 안 하셨는데 미소 냉전 구조가 아주 기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 냉전 구조를, 냉전 체제를 청산해야만 한반도 분단 극복이 가능해지고 통일로 가는 길이 환경 조성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남북 차원에서도 아까 강조하신 6.25 공동선언 제2항이 대단히 그 중요한 항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 냉전 구조가 해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질문이 2분 됐습니다. 답변을 짧게. 예. 곽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통일실현 할 때 한번 좌담으로 초청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예. 선생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동의하고요. 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국내적 요소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그러면 압도적인 이 모스크바 결정이라든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모스크바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역할 해야 될 일은 없는가?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뭐 어떤 이런 계기들이 전혀 없었을까? 우리 힘으로는 분단을 막을 수 없었을까라는 이야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죠. 모스크바 결정의 핵심 내용은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임시정부 구성은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에 있는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있는 정당 사회단체 우리 주민들이 갈라졌단 말이죠.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져 버렸다. 서로가 내가 대표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민족 사회가 하나로 자신의 통일된 의사를 모을 수 있다면 모아서 단일하게 우리는 이런 대표가 당신들 미소공이 당신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이요 라고 딱 내세웠으면 그 다음 일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즉 첫 단추 자체가 하나도 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할 것인가를 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미소공인은 와해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을 평가를 할 때 좌우합작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이유는 결국은 해방이 될 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의사 이런 것들을 해방운동, 민족해방운동 과정 속에서 모아가지 않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아가야 돼요. 그 합작전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해방을 앞두고 가는 시점에서는 좌우익이 합의를 해서 통일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해서 처음 드립니다. 예. 네, 또 한 분, 예. 저는 이명 폴리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러시아와 미국 관계에서 이제는 중국과 미국 관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제 통일을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남북한이 약자로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비핵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개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의 우리 열강들은 없습니다. 그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남북이 각각 어떤 핵무력을 가지게 될 경우 물론 그 과정 자체도 상당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론 뭐 북한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상황에서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통일을 촉진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견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통일을 오히려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비핵화 우리가 어제 통일된 어떤 나라가 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한 국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평화협정이 맺어지건 어쨌든 간에 그런 한반도 상황이 우리 주변 상황에 적대국이 된다. 적대적인 어떤 요소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영세 중립국화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어떤 주변 세력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요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통일의 촉진제가 될까 제해 요소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제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문. 예. 나라가 갈라지게 된 그 프로세스를 거꾸로 해가지고 리버스 프로세스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중립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만 보더라도. 근데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가장 가능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리버스 프로세스, 통일을 향한. 네. 사실 저는 구체적인 어떤 통일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지금도 이제 뭐 개성공단을 연다고 그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개성공단 다음에는 해주공단도 열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은 오히려 남북 동질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때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 세대들, 저 윗세대들은 직접 6.25 전쟁을 체험한 세대니까
오히려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서로 적이 되어버리는 상태. 근데 그 6.25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저도 이제 6.25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니까 그런 세대가 그 사회 주역이 되었을 때는 보다 더 통일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통일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된 입장이라 저보다 젊은 세대들은 아시다시피 왜 통일을 꼭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건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 통일의 필요성, 같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동독과 서독의 뭐 그런 흡수 통일 과정으로 봐서도 당장의 어떤 급진적인 국가 대 국가의 통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통일이라는 게 북한을 만약에 박현채 선생이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북한의 현 체제를 뭐 사회주의로 평가하느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냐 아니면 국가 자본주의냐 이렇게 평가하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사회주의와 남쪽의 자본주의 이 두 체제가 통일을 해서 그냥 1.52 체제를 가는 게 통일은 아니다. 양 체제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또 그리고 보다 더 제3의 유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이런 통일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 지금 자본주의도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좀 더 새로운 사회 모델들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가 교류를 해나가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확인해 나가고 하는 이런 좀 장점들을 취합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의 급진적인 통일 또는 뭐 일방적인 통일 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내부의 식민지로 취급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 역시 그것이 통일이 올바른 통일 방법도 아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저도 뭐 딱히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만 서로의 어떤 교류들을 통해서 서로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차이점을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거기서 보완할 거는 보완해나가고 이 작업부터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당장 저 역사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남북 학생들에게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역사책이 과연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이거 아주 힘든 문제입니다. 남북 학생들이 같은 어떤 교과서를 쓰게 할 수 있는 이 교과서 작업이 과연 가능할까. 그 작업을 위해서도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장시간의 어떤 교류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30분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의 양심에서 볼 때 대한민국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학습들도 많이 했는데 또 그리고 한국은 신식민지 종속국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80년대 후반 또 80년대 후반이 중후반이었죠. 그때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 성격 논쟁, 사고체 논쟁이라고 해서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NL이니 PD니 하는 각종 운동의 분파들로 이렇게 분파되었습니다. 뭐 차이점은 있지만 다 한국이 아직까지는 어떤 신식민지적 상태, 종속 상태, 또 뭐 난민식으로 하면 재발전, 뭐 이런 어떤 경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오늘날 흔히 말하는 90년인가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쯤 되면 오늘날 흔히 말하는 뉴라이트의 그런 입장들, 중진자본주의론, 중진국 자본주의론이 한국 사회 성격론으로 제출됩니다. 안병직 선생이 했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한국 이미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종속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하지 마라는 이야기. 이미 한국은 중진국 단계에 올라가 있고 지금 한국의 목표는 선진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한국의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한미 간의 입장에서도 이전에 우리가 80년대 이야기하고 90년대 초반까지도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제국주의와 종속 관계 이런 관계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많이 극복되어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우리 한미 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은 오히려 부차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반자율성 정도라도 가질 수 있느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제약의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결국은 어떤 정부가 현재 문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그 힘은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국민 내부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국민 내부에 우리가 이 분단 과정에서도 봤듯이 우리 국민 내부에서 어떤 미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도 뭐 아시다시피 뭐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우리 국민 내부에서 한미 간의 일을 합리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뭐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립국 만약에 우리가 중립국을 지향한다면 뭐 중립국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해양 세력과 뭐 대륙 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어떤 독립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교양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감각도 있어야 되고 국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들도 상당히 교양 수준이 높은 이런 수준이 됐을 때 중립국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어떤 입론 또 그에 대한 교양 이런 수준들이 상당히 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양이라고 저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내일을 여는 역사를 이제 대중지 입장에서 해오고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유튜브가 훨씬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JTBC에서 했던 그 신년 대담을 봤는데 핵심 요지는 그거죠. 유튜브의 단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죠. 그래서 하나의 편파적인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공산들이 크다라는 게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나온 논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대중 잡지를 통해서나마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면은 처음 듣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분단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객관적인 팩트부터 잘 전달되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신 교수님께 열강하셨는데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 이 연합단체들끼리 하는 그 대중 강연은 올해 첫 강연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한 민족화협력위원회 LA, 민족문제연구소 LA, 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AOK, 그리고 평화서당, 그리고 익명의 고려대학교 동문 몇 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이 행사를 이렇게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